그 승철 스님의 10개의 저작을 이제 오늘 그 세 가지 핵심 주제를 뽑아서 3부작 태용 3부작을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하셨고, 이런 그 정리는 대단히 이제 그 이후에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유효한 하나의 진함이 되는 것이라고 봐지는데요. 제가 그 이사장 스님께 듣기로 성철 스님께서 평소에 그 한국 불교 정맥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크게 의미를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한국 불교 정맥. 스님께서 제일 최초로 직접 지으신 것이 한국 불교 본맥. 네. 그래서 그렇게 그 강조하셨다라고 하는 걸 제가 들어서 스님께서 당신이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이게 3부작에 빠져서 물론 뒤로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이렇게 빠졌던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걸 좀 질문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1976년에 한국 불교의 법맥이 나왔죠. 상당히 중요한 저서고 본인이 직접 쓰신 그 책을 읽어보면은 다양한 문헌과 특히 그 불교 사서 뭐 종으로 횡으로 인용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체계화해서 본인의 법맥에 대한 생각을 아주 분명하게 밝혀놓으시고, 또 특징이 앞부분에 나는 이 책을 이런 관점에서 쓴다라는 두 가지 특징을 밝혀놓았죠. 향화전등하고 심심상이, 면전수수, 이 두 가지 원칙에 따라서 법맥이 이어진다. 그 두 가지 원칙에 따라서 이후에 이종익과 이재열 선생이 여러 관점을 비판해 놓으시고 태고 법통서에 대해서 관점을 밝혀놓으신 아주 훌륭한 뛰어난 저서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물론 그게 이제 가장 먼저 나온 거는 맞는데, 그러나 그 책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50년대, 60년대에 이미 스님께서 본인의 그 결택 심리와 변별 대응에 대한 입각을 분명히 이미 정리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책이 저는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책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보다 근본적인 입장에서는 결택 정견적인 백일법문, 결택 심리적인 그런 백일법문하고 수용에 관해서, 그리고 깨달음의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한 선문종라 본지풍광, 이 보다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 세 권을 3부작으로 쳤고, 제가 이제 그 분류 명칭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은 적화수적이라는 것은 본인의 원칙이 드러난 혹은 본인의 원칙이 적용된 저서들이기 때문에 원칙만 알면은 사실 이거는 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림자가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이거 수적이라고 했습니다. 본지가 아니고. 이 세 가지는 본지에 해당된다면은 나머지 저서는 제가 볼 때는 수적이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제가 승철 스님 그 3대 문헌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히 뭐 꼼꼼하게 읽어본 적이 없어서 특별히 질문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우리 조병환 박사님께서 정리하신 게 좀 앞으로 저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어차피 성철 스님의 유시사상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할 생각이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이제 금방 뭐 두 분이서 말씀하시는 것에서 좀 느낀 것이 있었는데 76년에 한국 불교의 법맥이라고 정리를 하셨다면은 그게 이제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세 가지 부분하고 선생님은 이제 이 부분을 본지라고 그랬고 나머지는 이제 수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 불교의 법맥 나름대로의 당신 생각을 정리를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법맥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불교의 정체성과 더불어서 수행 그리고 어떤 정통성 이런 부분들하고 긴밀한 관련을 갖는다면은 법맥 역시도 수적의 차원보다는 본지의 어떤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그것에 더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예리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맥이라는 게 나오기 전에 사실은 불교에 대한 본인의 관점과 정견을 결택하고 수행에 대한 변별이 이루어지면은 정견을 결택한 것과 수행에 대한 변별의 결과가 저는 법맥이라고 봅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맥이 형성되기 어렵고 또 그렇게 형성된 법맥은 잘못된 법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부가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본지와 수적으로 나누었고, 수적이라고 한다고 해서 본지의 밑에 개념은 아니고 성조가 이야기해 놓은 것처럼 본지와 수적은 본래 한 몸인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개념에 따라 삼부작이 보다 중요하고, 그렇다고 뭐 다른 저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 삼부작을 이해를 하면은 나머지 법맥이나 여타 법문집 혹은 육조단경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체계화해서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답변을 마칩니다. 예, 그 한 가지 더 보충적으로 질을 드리면, 이게 핵심은 세 가지 삼부작으로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해 주셨는데, 사람들에게 이제 성철 스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순서적으로 또 제안할 수 있는 그건 다를 것 같아요. 쉽게 먼저 뭐 자기를 바라봅시다 보고 이런 식으로 또 정리를 한다라면 또 다른 식의 이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예, 그런 식의 혹시 의견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이제 단계로 성철 스님 공부하려면 솔직히 말해서 본지풍광 바로 보려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순서들을 좀 이제 설정한다라면, 이건 지금 이렇게 하면 삼부작은 근간은 되겠지만 공부하는 데에서는 오히려 이게 벽이 될 수도 있고, 야 이거 보다가 어려워서 그냥 포기해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론적인 걸 제시해 주신다라면 이게 그 근간도 잡고 어떤 그 방편도 제시하는 이런 것이 될 것 같아서 그 보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뭐 예리한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거 뭐 진땀을 흘립니다. 사실은 여기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 크게 관심을 기울인 거는 삼부작이라는 이 명칭도 그렇고 결택심리, 변별대행, 적화수적 이 명칭도 중요시했고, 그렇지만 제가 진짜 중요시한 거는 결택정견, 의경논수, 이문설정이라는 이 개념을 저는 이제 백일본문은 결택정견이고 선문정론은 의경논수고 본지풍광은 이문설정이다. 이런 걸 먼저 설정하면, 그러면은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방금 이제 우리가 논의한 결택심리하고 변별대행하고 적화수적이 뒤따라 나온 거죠. 근데 사실은 일반인들이 불교에 대해서 학자가 아니고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이 순서로 접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적화수적부터 접근을 해야 되겠죠. 현상을 통해서 이제 본질에 접근하는 그런 방향이면은 방금 우리 서재영 사회자님 지적하신 대로 영원한 자유라든가 자기를 바라봅시다. 이런 적화수적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체화하고 본인과 이제 친근성을 만든 다음에 단계를 밟아서, 그래도 저는 이제 영원한 자유라든가 자기를 바라봅시다 이런 책을 보고 그 다음 단계를 한다면은 이제 백일법문, 그 다음에는 선문정론, 본지풍광이 제일 마지막에 돼야 되지 않나. 사실 이 본지풍광은 전문가들이 봐도 사실은 뭐 몽둥이로 머리를 맞은 그런 기분입니다. 제가 뭐 오늘 여기 나름대로 실론으로 뭐 이래 임재록이라든가 육조단경이라든가 중론을 끌고 와서 분석을 했습니다만, 이건 제가 보는 관점이고 또 다른 분들은 다르게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만약 일반인들이 접근한다면 반대로 적화수적에서 시작하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불교 법맥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 이제 성철 사상의 어떤 특징이라고 그럴까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근현대 불교의 가장 생생한 어떤 장면 중에 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뭐 앞으로 어떤 그런
연구원 차원에서의 조명이라든지 검토 그런 계획이라도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진짜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제가 꼭 답변을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한국 불교의 법맥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러 한두 차례가 아니고 한 2, 3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연구할 계획을 지금 수재영 박사하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아다시피 이 한국 불교의 법맥은 참 유감스럽게도 우리 한국 현대사의 산물입니다. 정화운동의 산물입니다. 정화운동이 1954년 시작되면서 대처와 비구로 나누어졌어요. 대처 측이 기존의 태고법 통설, 비구 측이 보조법 통설을 들고 나오면서 그게 시작된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권상노, 뭐 이종익 선생, 이재열 선생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당시 내놓으라는 분들이 붙어서 이래 논쟁이 시작된 건데 그 사실은 1, 2년 준비해서는 안 되고 이게 지금 왜냐하면 관심사이기 때문에 또 휘발성이 있는 분야라서 물론 지금 조계종단이 이미 이제 정통성을 차지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관심 가진 사람이 드물겠지만 그래도 이건 사실은 한국 현대사의 가장 휘발성이 강한 주제 중에 하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태용 성철 스님은 본명이 본인의 입장을 밝혀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만약 태고 법통설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그런 보조법통이나 나온법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나 또 하나 중간에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어느 법통설이든 중간에 다 끊어진 맥이 있어요. 이 끊어진 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통상 면전수수가 선종의 특징인데 보고 주고 받아야 되는데 끊어진 게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불교의 전통 그 원칙에 따르면 면전수수가 원칙입니다. 끊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부 학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사상적인 개성을 이야기하면 해결되지 않겠냐 그러지만은 물론 그것도 해결책이 하나지만은 원칙적인 점에서 보면은 끊어진 법맥을 이어주지는 못합니다. 또 실제로 중국 선종 어록이나 한국의 여러 사서에서 특히 중국의 사서에 보면은 원사를 되게 비판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고민할 분야가 많고 또 논리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분야가 많아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논문 다음에 한 1년 뒤쯤에 이번에 이제 태용의 불학체계와 그 특징이 1이고 2에서 한국 불교의 법맥과 이 적화 수정률을 본격적으로 한번 제가 가진 관점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해서 비난을 받든 또 뭐 이런 점은 잘 썼다고 칭찬을 받든 그걸 네모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분위기를 보고 그 다음 단계로 한국 불교의 법맥으로 넘어갈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이 아니고요. 그냥 법맥에 나오면은 이제 중국에서도 유교의 도통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들어지는 걸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가 가능하고 또 뭐 일본대로 유교 도통을 다르게 보고 우린 또 중국 버전을 해서 이렇게 하지만 예컨대 그 공자가 다시 부활되는 거는 그 유교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맹자거든요. 맹자가 없었으면은 진짜 열정적으로 공자를 이렇게 화신처럼 이렇게 할 사람이 없으면 순자가 더 유행했을 수도 있어요. 진짜 텍스트로 보면은 원래 맹자 같은 사람은 지방 시골에 그냥 학원 원장 정도지만 어떤 시골에 순자는 성균관대 총장 그러니까 성균관대 총장 같은 위치이고 있었고 뭐 그런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맹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게 그럼 맹자는 왜 도통 법맥에 살아났냐? 추자를 만난 거죠. 추자. 추자가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자도 보면 뭐 순자적인 전통도 가지고 있으면서 맹자를 이렇게 높이면서 같이 커 올라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이제 우리 경주도 보면 범부 김정설 같은 분은 추자학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추자학이 들어오고 나서 조선시대가 한국의 정신을 다 망쳐놔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형식에 갖추고 한국인들은 풍류적인 전통이 있는데 해서 풍류도통설을 다시 구축한 사람은
범부죠. 그러니까 그런 상상력을 우리가 참고한다면은 결국 뭐 기독교도 성 어거스틴 뭐 또 아우구스티누스 뭐 이런 것처럼 해석에 의해서 다시 끊어진 것이어지는데 그러면 뭘 다시 세워야 되는가? 이 논의만 잘 되면은 아까 삼부작의 논의와 이 도통과는 좀 맞물려 간다면 이제 우리 원장님이 성 뭐 어거스틴이나 뭐 이런 훌륭한 해석가가 돼서 잘 이렇게 좀 도통을 마련하는 해석을 좀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 그게 과제 아닐까. 뭐 저로서는 맹자 때문에 공자 살아났고 그렇게 끊겼던 게 송대에 와서 주자 때문에 또 맹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 그런 것도 참고 안 되겠나 싶어요. 예. 활로를 열어주시네요. 그런데 제가 그 정도 능력은 안 되고 그 아이디어는 제가 받아들이고 그런 활로를 열어서 같이 나아가는 데는 여기 계신 분들의 힘을 모시고 제가 뒤에서 이를 모시고 해서 그렇게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선님 그 태웅 학술 대회를 하는 것이야. 그것은 10년이 이제 끊어졌다가 그 100년 논집 끊어지고는 모두 작년에는 큰 스님 그 소장 책을 동국대학교하고 연구를 해서 이제 작년에 학술 대회를 했는데 그건 뭐 별 내용도 없었고 그래서 스님에 대한 오늘 이야기하면은 제일 처음에 제가 그 책을 그 본지풍강을 그 내면서 뒤에 후기를 썼다가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큰 스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이제 해서 그대로 했는데도 그러면 네가 뒷방에서 썼다 하면 스님 친자가 아니니 이렇게 하고 또 온갖 그 학술대 할 때도 뭐 비난이 쏟아지고 그런 경험을 하면 몇 번 당한지도 모르죠. 했는데 오늘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큰 스님께서 백일법문 하신 것이 1967년 이제 동안거입니다. 동안거 100일 동안에 한 것을 이제 묻혀 있다가 20년이 지나서 이제 1980 뭐 88년인가 해서 20년이 지나서 그것이 최고로 상하권으로 되어 나옵니다. 100일 법문이. 그러면은 또 그러고 스님께서 1981년 종정이 되시면서 그 종정이 되시고 준비를 한 것이 아니고 아무리 안 되겠다. 그거를 내가 새로 써가지고 해서 그걸 해야지 안 그러면은 뭐 이런저런 것이 다 날아가겠다 하시고 이제 하신 그건 이제 선문 정론인데 그래서 선문 정도 다 원고를 그전 끝나가실 때 종정이 되시고 그 법정 스님한테 가서 유문 좀 하자 이래가지고 책이 81년 겨울에 나오는 거 이러니까 저 송광사에서 야단이 났습니다. 종정됐다고. 저 종정됐다고 보조 스님을 이렇게 막 치고 나오니 완전 정치꾼이다. 뭐 온갖 또 소리가 다 나오게 했는데 오늘 이제 말씀드린 거 보면 스님의 1967년 그 법문 속에 이 선문 종로가 다 그 안에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녹음 속에 있고 책이 안 나왔다 그뿐이지. 그러니까 100일 법문이 이제 늦게 나옴으로써 여러 가지 아까 분이 말씀드려 보니까 저도 그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스님께서 친전은 그 한국 불교 법맥이 처음이다 하는 그것도 틀린 거죠. 왜냐하면은 선문 정로다 이런 큰 줄기는 그 100일 법문 그 하실 때 그 이미 다 그 녹음이 돼 있었지 그거를 세상에 내놓지 못했을 뿐이고 그 한국 불교 법맥은 제가 1972년에 그 출가에 들어가니까 스님께서 무슨 원고를 나오셔서 이거
책을 내라 하면서 주신 것이 그게 이제 그 프린트본으로 그래 주셔서 그때는 이런 허접한 책으로 한국 불교 법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갖다 드린 곳이 저 백양사에 그 서홍스님이셨습니다. 그 서홍스님 갖다 드린 것은 서홍스님을 이거 갖다 드리가 자기가 종종이 있으니까 자기가 나서서 저 종조를 보조가 아닌 확실히 이제 태고로 그것은 이제 옛날에 이제 대처성이고 이러면서 스님 대신은 그분이 조계종하고 태고종이면서도 조계종 편을 드셨던 분이라 그럽니다. 그건 이제 서홍스님 갖다 드려서 보조가 아닌 태고 스님으로 우리 종조를 한다고 이제 종정이 발표를 해라 했는데 스님 배짱이 없어서 그런지 뭐 폭발력이 있어 그런지 결국 스님께서 발표를 안 하셨습니다. 서홍스님이. 그러고 있다가 스님께서 이제 그러면은 새로 책을 내작해가지고 74년에 처음 1974년인가 처음 나오고 70 몇 년에 나온 것은 다시 스님이 보충하고 이래가지고 70 몇 년인가 해서 한국 불교 법맥이 나오는데 최고로는 아마 스님께서 한 1970년에 온 거를 써놓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출가하기 전이지. 그리고 보면은 우리 스님께서 또 그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스님에서 이제 상당 법문 하시는 그거 이제 또 보면 그거는 82년에 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책 순서로 나온 거 보면은 스님 본제 풍강은 82년 이제 가을에 되니까 그게 제일 늦게 나온 셈이 되는데 그거를 지금 조 박사님 이야기에서 그거를 연구해서 세상에 뭐 통용돼 그거는 깨치지 않으면 누가 이해를 못 하니까 이제 깨치는 이제 조 박사님을 깨치고 세상에 내놓지 뭐 이론적으로 읽을 사람도 없고 이해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는 너무 참 어떤 선학에 있어서 최고봉이니까 그걸 누가 알고 모르고 할 수 있는 책 내용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부작이지만은 이제 삼부작을 하면 자꾸 설명해 내려고 계시는데 빨리 기다려보고 있고 우선은 백일 법문, 서문 정로 이것이 이제 하고 이제 한국 불교 법맥은 스님께서도 보존은 아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태고 싫다고 할아버지까지 바꾼 환부 역조한다는 뭐 그거는 태고 종교에서 조경 욕을 굉장히 했다는 그런 데 대해서는 뭐 스님께서도 그리고 뭐 자원스님의 봉암사 식구들도 그렇게 이제 종조로서는 이제 태고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 같이 가지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뭐 지금도 또 하게 되니까 태고 법통에 오는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 스님이 뭐 하시는 틀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맥 자체가 이제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어떻게 이제 주변에서 연구하고 또 합의해서 한국 불교 전통을 세워 나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큰 종조 부분에서는 큰 문제인데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스님도 그거 보면 다른 저쪽에 그때 태고 보조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증거를 이용하면서 좀 나쁘게 하신 것들이 인용된 게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스님께서 조목조목 그것을 밝히고 지금 계시지. 그 중에 한두 개가 이제 스님 밝히고 계시는 그 중에 또 스님께서도 또 잘못 인용하신 것이 있다고 지금 해당인가 그분이 이제 물고 늘어지고 있고 그런 것이 이제 정리되고 수습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훈 교수님 또 시간이 촉박해서
발표에서 누락했지만 또 보충하고 싶으신 주제나 내용 있으시면 간략하게 또 지금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거는 성철 스님 법문을 하실 때 유식 사상이 자기 나름대로 법문할 때 근거가 뭐냐 그게 제일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당신도 본인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에 그 감산 스님과 지욱 스님의 그걸 가지고 자기의 그 토대 근거로 삼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유식 사상을 성철 스님 유식 사상을 얘기하려면은 기본적으로 그 감산 지욱 스님의 그 80기구 통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명문론 논의 그다음 또 지욱 스님의 80기구 직해가 또 있거든요. 80에 관한 이야기. 그다음에 또 대승백구 명문 직해 이게 필수적으로 우선 번역이 되고 출간이 돼야 성철 스님 것도 좀 선양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4가지 주석서를 다 번역을 마쳤는데 아마 계속해서 이쪽으로 좀 연구 발표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이후에 발표를 해주시고 또 깊이 있게 이 분야의 그 안목을 넓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유식학을 전공하신 분의 입장으로 이제 성철 스님의 그 견성 구경강론을 보면 그 제8식의 그 근본 무명을 다 끊어야 그것이 깨달음이라고 이제 스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유식학을 전공하신 분의 입장에서 그런 스님의 견해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 의견을 좀 청해 듣고 싶습니다. 금방 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선문정로라든지 백일법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성철 스님 마지막에 견성이라는 건 아래아치 뛰어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성철 스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신 내용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극복이 돼야 유식의 그 직경의 아래아치가 극복이 돼야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성철 스님께서 분명하게 알고 계셨고 그다음에 그걸 또 널리 책에서 이야기를 늘 하시기 때문에 그건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감산 스님은 그런 입장인데 지옥 스님은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옥 스님은 주석을 하실 때 그 선의 입장보다는 법상종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성유신론을 토대를 가지고 주석을 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관심까지 하나 주제를 하나 덕분에 잘 얻었습니다. 논문설 주제를 제 스스로. 그게 66쪽의 자기라고 하는 건데 질문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앞으로 과제를 하나 얻었다는 건데 6.25에도 그 생심 동념지시 그러니까 67쪽에 성철 스님이 말씀하고 우리가 성의론, 성의정심 수신제 할 때 뜻을 이제 뜻이 그냥 마음이 바깥에 딱 나올 때 그때 선악이란 문제가 개입하기 때문에 그 발동하는 그 시점 그걸 되게 중시하고 주자도 그 양명은 성의론이라고 축약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근데 이 부분 상당히 재미있다 해서 요거는 유교에서 그러니까 현상에서 지향성 이런 것처럼 그 부분을 잘하면은 재미있는 논의가 또 다시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질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변형 순서가 다른 책에서는 세친보살의 다른 책에는 촉자기 수상사인데 여기서는 보면 감사스님도 그렇고 성실스님도 그렇고 자기를 먼저 해석하거든요. 우리 그 심조승에서 자기가 가장 먼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아마 저도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다음 주제 4번째 발표해 주셨던 최재묵 교수님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왕양명께서 이제 그 육조 단경의 영향이라든지 선종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향 관계는 그 단편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사실은 그 전섭록을 읽으면 대화하는 풍경이 선사들하고 하는 거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 톡톡 쳐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 배경으로서 보면 왕양명이 몸이 안 좋았던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의 체질 자체가 좀 스님처럼 떠돌고 이렇게 그런 게 있어서 한 30여 년간 중국의 그 유명한 사찰은 대부분 다 방문하고 있고 스님들하고 대화도 하고, 올해에는 뭐 오랫동안 기간들이 좀 많은 곳을 돌아다니는데, 한 가지 이제 꼭 그 선불교하고도 연관되지만은 화음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일부는 또 유식에 관계되는 것도 있고요. 그 부분을 보면은 또 어떤 부분 대성기신론하고도 연관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까 감산의 문제가 사실 나왔는데 그 당시 회통 삼교 합일의 경향이 쭉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감산하고 이렇게 통한 학문적으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대로 그 불교로 보면은 불교로 보면 선불교에 가깝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건 제가 조금 더 다음 기회에 한번 논고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별도로. 예. 그리고 제가 그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 함석헌도 양명학 쪽에 대한 해석이 별도로 있습니다. 함석헌이 있고, 또 기독교인들도 보면은 다성 유영모 같은 경우도 전섭록을 해석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독립운동한 중에서 양명학 기독교인들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 점을 어떻게 보면 영지주의 전통에서 좀 바라볼 부분이 있다. 근데 서양의 노발리스라든지 푸른 꽃을 쓴 사람, 그다음에 토마스만, 헤르만 헤세, 이런 전통을 조금 잘 보면 한국에도 좀 성철 태용을 바라보는 눈을 좀 크게 보면은 앉힐 수 있는 하나의 맥락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면, 이 말은 뭔가 하면 좀 우리 건달 전통처럼 자유롭게 이렇게 어떤 제도적인 형식에 기대지 않고 자유롭게 멀치고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정신들이 있는데, 뭐 건달의 풍요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새롭게 바라볼 과제를 저 스스로 하나 찾아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결론에 말씀하실 때 이제 엄숙주의, 이것이 이제 그 당대의 어떤 그 우리 사회의 군사적 문화든지 이런 그림자가 아닐까라고 이제 그런 평가를 하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 논문을 이제 이해할 때, 그 주작의 관점에서는 이제 성정리의 입장이고, 양명은 심정리, 그러니까 드러난 현상과 본질이 둘이 아니다, 이런 이제 관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사실 그 본체와 현실이 다르지 않은 그런 측면에서 더 닦거나 더 배우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그것도 선에서도 보면 이제 마조 스님도 도불용수 이런 얘기를 하거든. 돈은 뭐 닦음에 속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닦으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자연성을 발현하는 그 자체가 도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이 사실 그 선종에도 그런 전통들이 있고, 근데 선종에 그런 전통이 뭘 낳냐면, 그러니까 도 닦을 필요도 없고 그냥 만용을 낳게 되고 수행을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완성된 인간이 심중리인데 결국 그게 어떻게 됐냐면 결과적으로는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절멸시켜버리는 지금 이런 상황에 도달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본성적으로 심이 곧바로 리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본질적인 긍정성만 강조하게 되면 결국 부차적으로 설사 것이 목구름이고 현상이라고 할지라도 그 현상이 본질을 망쳐버리는 이런 관점에서는 결국 그것을 규제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고, 수행을 강조하지 않으면 이게 교단이 황폐하게 되고, 인간의 그 파괴적인 행위를 절제하지 않으면 결국 인류가 절망해 가는, 이런 관점에서 성철스님도 그런 고민의 문제이지, 이것이 그 당대 시대적인 그림자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인간에 대한 행위 양태라든지 본질과 현상에 대한 그런 고민의 발로로서 수행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셨을까 저는 그렇게 좀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주관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던 부분을 좀 반응도 한번 들어보고 평가를 좀 받으려고 일부 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심정리 양명학 경우에도 심정리를 하지만 심의 액센트가 놓인 쪽이 좌파로 보면 자연주의로 갔습니다. 심이 이치지, 그지? 심이 근데 이제 심정리 중에도 이치 쪽에 마음이 이치라고 하는데 액센트인 게 조금 우파나 오히려 고전주의처럼 다시 그 고전 모델로 돌아가려고 한 쪽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저는 오히려 자연주의 쪽 문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또 인간의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장점이 있고 또 조직으로 해결 못할 문제를 껴안고 개개인 개성을 펼쳐가는 좋은데 그래도 조직이나 형식을 가지고 공적인 레벨에서 뭘 추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형식으로 다시 돌아야 되는 경우 있거든요. 우리가 학교 문제도 보면 자유롭게 공부하라 하면 교사도 없어도 되고 학교도 없어요. 그건 아니니까. 이 문제는 뭐 꼭 양미학의 문제만 아니고 태용의 문제만 아니고 보편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하나 의문을 제가 나름대로 이제 관심을 가졌던 거는 태용에서 자유로운 기풍이라든지 좀 그런 기풍을 해석해낼 좀 근거도 있지 않겠냐. 낭만주의적 전통. 그리고 뭐 불교적 수행하면 뭐 딱딱하고 또 엄격하다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또 공적인 레벨이 좋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좀 터주는 부분이 뭐가 있었을까 하는 그리고 뭐 좀 그 당시 상황에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하셨을 때 뭐 한마디 그냥 개그처럼 탁 내뱉을 수 있는 그런 기풍이라 그럴까 뭐 저것도 정권이요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의 치고 나갈 수 있는 근거는 또 어디 찾을 수 있을까 뭐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좀 참조해서 제가 좀 따듬겠습니다. 예. 굳이 뭐 그런 것은 아니었었는데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직면하고 오셨던 시대적 상황이 아까 이제 오경호 교수님도 근대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이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성철 스님 관점에서는 개혁을 개혁하는 거였거든요. 그 개혁이 오도됐기 때문에 그것이 친일로 갔고 외석 불교로 갔고 한국 불교가 망가졌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수행 풍토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그런 개혁을 오히려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런 관점에서 수행자들에게 수행을 강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군사적 문화나 시대적 문화 전혀 관계없이 교단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수행 풍토가 파괴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행자들을 다그치지 않을 수 없는 종종으로서의 책무가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지 않으면 스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에 대한 좀 오해가 생길 수 있겠다 이래 싶어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예. 그 131페이지에 그 위에 첫째 줄부터 둘째 줄부터 태용은 불교 수행에서 여전히 깨달음 깨치며 완고한 수행의 목표 뭐 이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유 혜택이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제 우리 방금 우리 사회자가 지적하신 거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점에서 보면은 성철 스님이 불교만 집착한 건 아닙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불교가 진리니까 내가 택한 거지. 불교보다 더 나은 진리 있으면 그걸로 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예. 왜냐하면 대학교 근거가 있으면 제가 그걸 가지고 고치면 되니까. 그래서 그 점을 저는 여기 좀 보탰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 그러면 다음 마지막 5번째 주제로 넘어가죠. 이게 시간이 이제 30분 정도 되면 맞아야 될 것 같아서 오경호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질의하시거나 또 보완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오 박사님 논문 잘 읽었습니다. 뭐 정리도 많이 하셨고 많은 논문을 찾으셨는데 그 147페이지에 보시면은 위에서 둘, 넷, 여섯, 여덟, 아홉째 줄부터 이제 해원 스님의 논문을 좀 길게 인용을 하셔서 이게 쭉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이거를 쭉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제 이거 제가 논문을 보기 전에 오 박사님 논문을 보기 전에 해원 스님 글을 한번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 글을 평가를 해보면 특히 혜원 스님의 글, 오박 스님의 글이 아니고 상당히 좀 뭔가 많이 미흡하거든요. 성철 스님께서 가나선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이제 제가자와 출가자에게 가르침이 좀 달랐어요. 성철 스님이 가나선을 강조하는 것은 주로 출가자들한테, 제가자들한테는 아비라기도니 삼천배니 뭐 이런 걸 다 하셨고 또 능엄주는 출제가를 다 했는데, 근데 이제 혜원 스님을 보면 그런 구분 없이 6번째나 5번째 이런 데 보면은 마치 뭐 선밀 상순인 송주 수행해서 조개 그 가나선 그걸 뭐 자기 주장과 달리한 것처럼 보이는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뭐 이런 식으로 본다면 우리 한국의 불교들 전부 이제 밀교 수행자죠. 왜 반야신경 외울 때마다 그 제일 마지막에 주문 외웠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능엄주나 이런 거는 그게 이제 정신 집중을 위해서 외운 거지 밀교 수행을 위해서 외운 것보다는 정신 집중을 위해서 외운 측면이 많거든요. 그 능엄주 이제 능엄경에는 능엄주가 나오게 된 배경을 앞뒤로 읽어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전반적으로 첫 번째부터 이런 거 쭉 읽어보면은 도노 돈수와 도노 점수에 대해서 혜원 스님이 뭔가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오박 스님 이 부분을 인용을 하셨길래 질문을 드리는데, 이거 뭐 어떤 본인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이제 혜원 스님의 글이 나서 인용해서 이렇게 평가하신 건지, 아니면 본인도 여기 이 점에 대해서 성철 스님도 이런 생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용하신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연구 경향을 소개하는 겁니다. 예, 저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부분에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가 연구 경향을 소개했다면은 두 번째는 하나의 과제로 삼자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성철 스님뿐만 아니라 성어 효정 스님도 사교 입선입니다. 근데 이제 그 시절에 보면은 청어 스님과 편양 은귀 스님이 청어 스님의 정신을 계승해 가지고 선교학이죠. 그 다음에 연부를 또 이제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이 후대의 학자들이 이거는 순수하게 어떤 선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성철 스님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조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 불교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과연 선우위에 그런 선만을 고집을 했느냐, 이거는 어떤 한국 불교의 전통하고 또 정통성하고 약간의 거리가 배치된 거 아니냐, 그렇게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배타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은 좀 더 다양성 있게 생각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 이제 뭐랄까, 굳이 제가 혜원 스님 이거는 사실 성철 사상 연구원에서 읽으면은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에 이제 넣은 이유는 하나의 어떤 과제를 결정을 해서 나름대로 이제 연구소가 많은 어떤 계획을 좀 수립을 이제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사실상 이 혜원 스님의 글이 음으로 양으로 약간의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그동안에 성철 스님에 대한 연구라든지 조명이 단절됐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소 차원에서도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계승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이거는 어떤 별다른 제가 의도를 갖고 여기에 반영한 건 아닙니다.